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이 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인데 먼저 두 분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서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네. 언급을 하셨어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풀어가고 경제, 안보, 에너지 등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밝힌 일제강제징용 피해 배상 그 해법은 지난 4년 동안 사실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뭐 서로 등을 돌려서 경제적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로가 다 어려워지고 네.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도 가장 멀리 있는 나라보다 더한 관계가 됐잖아요. 이러한 한일 관계의 질곡을 우리나라가 대성적으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국내 정치적인 차원의 해법,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신경 쓰는 해법으로는 우리 국익을 도모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생존에 계신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이분들이 계실 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절박함 등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단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네, 소장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맺었던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일본에서 배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결국 결정이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뭐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혹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아예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 정도 합의 수준 안에서는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돈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뭐 포스코 등 1965년부터 혜택을 받던 우리나라 기업들 몇 개 있으니까 거기서 걷어서 주겠다. 아니 여기서는 어떻게 거두려고 하는 겁니까? 이 돈을 걷는 방식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이제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과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저 잠깐 전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저 내용의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 참여연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아무리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한국에다 사과하면 안 된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네. 사과하지 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과는 무슨 사과냐. 우리가 다만 옛날 역대 그것도 정확히 오부치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역대 수상들이 취했던 태도를 그냥 유지할 것이다. 그 정도만 난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식 발표를 내무관방장관 즉 총리의 직속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무총리 역할이죠. 관방장관이 한 것도 아니고 외무성이 나와서 그것도 정식 기자회견이 아니라 기자 간담 약식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도 오부치라고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1998년 합의를 언급하는 정도가 다인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그냥 일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저희가 뭐 맞춰달라는 대로 다 맞춰드리겠습니다로 선언한 것이라서 박근혜 정부의 합의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외교적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일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좀 냉혹한 평가를 소장님께서 내주셨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부가 이런 결론을 낸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가 일본 측에 받아낸 게 뭔지를 묻고 싶어요. 일본이 화를 가라앉혔다? 혹은 지금 뭐 소부장 관련돼서 수출 규제를 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오늘 물어보니까 그건 이거랑 상관없다라고 딱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서 WTO 제소를 우리가 먼저 풀면 일본이 이 규제를 풀어줄 걸 뭐 예상하는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면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우리가 일본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서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좀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손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게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함께 동참할 걸 요구했는데 문재인 정부 거절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국형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용하면서
일본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가장 최고 기밀인 레이더 정보까지 실시간 공유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일본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북핵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과 대화해 볼 생각은 안 하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아니 뭐 양국 간에 지금 물밑 협상을 오래 해가지고 지금 오늘 내용을 낸 거잖아요, 네. 그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건 제가 잘 들었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국가 간의 협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의 선우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 체제가 군사 동맹,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 외교 동맹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게 다 엮여 있는 문제인데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북핵 대응 문제도 있고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도 여태까지 끌려가던 거하고는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가 걸려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이미 배상의 책임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2018년도 대법원의 법원 판결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사실 2005년에 노무현 정권 때 이 문제가 논의가 돼갖고 7개월간 민간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개인 청구권 문제는 살아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척상 맞지 않다고 해서 사실 중간 결론을 내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회로로 돌파를 해서 한국 법원의 결정도 존중하고 일본과의 관계, 우리 국익의 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해서 간 게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결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 네. 그런 겁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배상 방안을 피해자들이 수용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제철이라던가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사과나 배상이 빠졌기 때문에 피해자 단체들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995년 무라야마 담화하고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하고 그다음에 아베 수상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 식민지 통치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란 맥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범 기업들이 각자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맥락이 저는 틀어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체적인 맥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마도 이런 문제일 텐데 배상의 문제에 일본 기업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기업 자체도 배임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우리 정경련하고 일본의 경제단체협의회가 미래청년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양국이 공동 출연을 하는 걸로 우회로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가해 기업들의 사과라든가 배상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 단체들이 현재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태효 차장이 죄송합니다. 김태효 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 지소미아를 주도했던 분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뭐 그거 자체로 나쁘다고 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자위대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상륙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논문으로도 작성하는 등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 정말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포기하고 평화 세력으로 거듭났다는 자기 선언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게 줬다는 1965년에 이것도 배상금이 아니라 당시 독립축하금이었죠. 아무런 사과와 배상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걸 하고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거든요. 군국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제국주의를 하지 않겠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 윗사람들이 잘못했던 과거를 가르치겠다는 선언 정도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요. 미국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자 이제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즉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본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 흐름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김태효 차장의 주장을 저는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국방으로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져야지 일본하고 엮여서 일본하고 군사 동맹이 된 상태에서 중국과 북한과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지소미아를 폐기했던 것을 살리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미 동맹 간에 주고받던 레이더 정보를 일본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겠다는 얘기를 너무 태연하게 한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일본에게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주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 내주는 건 알겠는데 일본에게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적하자면 기업의 사고와 배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청년지원재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금. 그러니까 이 미래청년기금으로 일본에서 공부한 한국 학생들의 장학금을 대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은 뭔가요? 즉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 한인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돈을 쓰는 것, 이것이 지금 미래 한일 관계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기적적인 논리인지. 그리고 지금 전경련 같은 경우는 특히나 4대 기업이 빠지는 등 경제 전체에서 되게 위상이 내려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또 돈을 모아서 이 돈을 지금 걷고 있는 건지, 자발적으로 하고 있긴 한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조금 전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도 높다 이런 관측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외교 루트를 통해서 1년의 그 프로세스를 대강 합의를 네. 했을 거라고 봅니다. G7 문제까지 포함해서 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양국의 합의해서 외교 일정들을 풀어나가겠죠. 네. 김태호 차장의 지금 얘기는 뭐 맥락이 그겁니다. 뭐 지금까지의 뭐 묵힌 산적한 현안들을 피해서 가고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서 갈 수는 없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되고 풀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그 결단을 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2018년 말이죠.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실 전임 정권을 얘기하기는 제가 싫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국내 정치에만 활용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죽창가로 대변되는 극단적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그것이 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 정세에도 별로 우리나라가 역할을 해나가는데 좋은 효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들을 다음 정권까지 넘기면서까지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제3자 대위 변제라는 방식을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돌파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지도자가 안보나 외교나 경제의 이유를 들어서 결단을 낼 때는 좀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는 시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부분을 국내적 정치의 문제에 활용했기 때문에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에 대해서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사법부가 한 결정은요, 행정부가 건드릴 수가 없고요. 입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거든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한 결정을 입법부가 어쩝니까? 뭐 민주당이 나서서 그 결정 잘못됐으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옛날에 2015년에 그런 식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사법거래를 한 것이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됐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껏 생각해낸 방식이 사법부의 결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배상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 결정을 행정부가 뒤집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왜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했냐라고 질문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그걸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단계에서 일본의 거절이 있었는데 그럼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숙이고 들어갔어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5대5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제가 대승적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저희가 10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준 거예요. 기시다 총리로부터 대한민국이 받아낸 것은, 윤석열 정부가 받아낸 것이 뭐 하나라도 있는지, 전 그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그 답변이 궁색했기 때문에 박진 장관 기자회견 11분 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게다가 백브리핑 같은 경우는 외신들 같은 경우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30분조차 언론과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합의의 지금 현 모습입니다. 네, 지금 오늘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야당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피해자 단체에서도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현 상황은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생존자가 총 16분 중에 몇 분이 안 네. 계십니다. 피해자 단체라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언론 기사들을 면면히 보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단체들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몰려갈 건 아니고요. 지금 사법부의 판단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청구권 협상 문제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때는 결론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3자 대위 변제라는 방식은 사실은 거의 공공연하게 거의 5년 동안 연구되어 온 것이고요. 민간 영역이나 정부 영역에서도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거의 단위단으로 연구되어 온 겁니다. 그게 뭐 사법부의 결정을 무슨 뭐 무시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우회 대안으로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단과 한일 관계와 한미일 동맹까지 다 고려를 해서 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이 얻은 게 무엇이냐? 그러면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 경제가 우리 안보가 한일 관계의 교착 상태로 해서 이런 거를 누가 만회를 합니까? 이런 거는 그럼 왜 계산 안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약하자면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당대회 자체가 처음부터 매우 논쟁적으로 갔습니다. 그게 뭐 긍정적인 요인이든 부정적인 요인이든 뭐 후보 사퇴도 있었고 뭐 지지 선언도 있었고 논쟁적으로 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0% 당원 투표 선거인단을 채택함으로 해서 이게 전당대회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컷오프를 통해서 본선에 올라간 4분이 각자 정치적 컬러가 매우 분명합니다. 개혁 보수를 주장하시는 분에서 정통 보수를 주장하시는 분까지 그분들의 컬러에 맞는 선거인단의 집중도가 발휘됐다.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선거인단이 전체가 다 관심을 가지는 선거로 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아닙니까?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핵심 선거인단 당원들의 요구들이 결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투표율이 높게 나오니까 당대표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들은 이것이 전부 나에게 유리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각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어떤 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던 선거도 상당히 여론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때 투표율도 지금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김기현 캠프는 초반에는 한 30% 전후로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긴 지금 표 계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금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더 집결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럼 결국 2가지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위기의식을 느낀 김기현 후보 측에서 대규모로 지금 소위 말하는 정규 조직을 동원하고 있다. 지역위원장들이 원래는 하여튼 안 되긴 돼 있습니다만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룹이 김기현 의원의 후보에게 집중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각의 당원들을 시도의원까지 동원해서 챙기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이 하나 제 예상이고요. 제가 뭐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요. 천하람 후보를 중심으로 한 20, 30대의 투표율, 여기도 전체 당원 중에 17%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그룹에서도 좀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올라간 이유는 김기현, 천하람 두 후보에 좀 약진해서 보아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투표율 속에서 과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것이냐. 결선 투표에 가게 될 경우에는 결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결선 투표까지 뭐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결선 투표 가능성을 예전보다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바로 최근까지 어제 그저께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면요. 제가 특정 후보 이름을 거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나머지 세 후보의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거나 앞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 밴드웨건 효과가 나온다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결선 투표로 안 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에 목소리를 내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사퇴론이 계속해서 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 하나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사퇴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긴 저는 어렵다고 네. 봅니다. 이제 이런 식의 개별적인 의원들의 이야기 혹은 개별적인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저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되어서 나간다는 점을 하나 좀 짚어놔야 네. 되겠고요. 비명계랑 반명계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를 비우면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비대위로 가거나 새로 전당대회를 여는 방법인데 전당대회를 열 경우에 정말 비명계나 반명계가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럴 확신이 없다라면 여기서 그런 도박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보기엔 현재 당원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그림으로 봤을 때 당장 전당대회는 어려울 거로 보고요. 그러면 비대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아무리 그래도 14개월짜리 비대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내 비명계와 반명계의 여론 주류가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의 목소리가 좀 과대 포장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뭐 수박 집회라고 할까요? 강성 지지층들의 비명계 색출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자제를 촉구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갈라져서 나간 다음부터 한 5, 6년 정도는 조용했고 그 외의 기간은 민주당이 언제나 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격심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새롭게 벌어지는 일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이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선을 쳐놓은 상태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실제로 개별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서의 이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후보가 되는 과정을 보면 내년 1월에서 경선 준비를 또 본 의원들이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막 거대한 칼바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 같아 보이지는 현재로서는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민주당에 입당하는 당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당원들이 늘어나면 당내 비명계와의 갈등이 현재보다도 더 격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겠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딸들을 비롯한 핵심 강성 지지층들이 당원 모으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주도권이 많이 와해됐다는 걸 저는 반증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은 전례 없는 지금 삼중고에 빠져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당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뭐 엄청난 당내 내홍이죠. 균열인데 네. 이런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정리하고 상황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일정 부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핵심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입당 러시가 민주당의 분열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뭐 칠적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까지 실어가지고 공격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은 자해 정치면 2차 체포동의안이나 사법 절차에서 누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막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무더기 이탈표가 확인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 그리고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가 선수별로 좀 차례대로 좀 만나겠다, 의원들을 만나겠다 이런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갈등들이 이런 소통으로 좀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찬성을 던진 표와 기권 무효를 던진 표는 확실히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네. 봅니다. 찬성은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는 의사 표현이고 당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해당 행위에 가깝거든요.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권 무효는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외침이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가 안 들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명 반명계 의원들을 쭉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쇄신책을 내놓을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이것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습 불가 상태도 아니고요. 네. 반대 표를 던진 의원 숫자를 결국 계산해 보면 78%가 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당의 주류는 이재명 대표와
명운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